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의 박운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이나 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 또한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원고가 배우자 혹은 상간자와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의 메일이나 휴대폰을 잠금장치를 풀어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법 위반입니다. 또 배우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을 동의 없이 복구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를 찾아가서 폭행하거나 또는 외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 폭행죄,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니나 친구랑 같이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 즉 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 영업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간자를 찾아가서 외도를 자백해라, 시인해라 하면서 강요하면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역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즉 형사처벌을 받거나 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겠죠.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아주 소액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위자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피고와 원고 배우자와의 외도 기간 및 그 정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횟수가 중요하겠죠.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소송을 전후한 피고의 태도, 피고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참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느끼는 바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참작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자료의 범위라는 것이 그 자체가 워낙 좁아서 이러한 기준들을 일일이 그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말이. 공동의 불법행위, 즉 외도겠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서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상간자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권을 시작으로 위자료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혼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에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과 같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피고 1을 배우자로, 피고 2를 상간자로 합니다. 피고 1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서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고, 피고 2 상간자의 경우는 피고 1의 외도에 같이 가담한 자로 피고 1과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외도 당사자인 피고 1, 2를 합쳐서 총 3,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피고 2는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라는 형식으로 선고가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진행 이후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금액은 그 이후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반드시 참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이후에 상간자 소송에서 이혼할 때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2천만 원은 참작되어서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한편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따로 받지 않겠다는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간자에 대해서 이러한 채무 면제의 효력은 미치지 않고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및 상간자 소송 전후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법원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내외, 이혼을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내외라는 것. 세 번째, 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금액은 반드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법률정보쇼에서 사회에 걸쳐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이후 시청자분들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의 개념 그리고 입법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스스로 적용시키는 법규들을 자치법규라 하는데 그 종류는 조례와 규칙으로 나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낸 규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조례는 해당 조례를 통해 처리하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자치조례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산 축하금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들입니다.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수준, 그 외에 산후도우미를 보조하는 수준 등이 다 제각각이고 아예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출산에 관한 보조는 상위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조례로 규정할 때 이건 자치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 시행하라고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에 따라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를 위임조례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42조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을 할 의무를 부여하는데요. 여기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는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반영이 됩니다. 목포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목포시 건축조례 제26조에서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대지 조경 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대지 면적의 15%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10%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5% 이상 해당 대지에 나무를 심는 등의 조경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구성하고 싶다면 조례를 통해 조경 의무를 강화할 수 있고요.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의도한다면 조경 의무를 보다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토지주나 건축 시행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조례 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해야 건축 허가와
이후 사용 승인 등의 행정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는 법률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에 관한 위임이 있을 경우에 위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자체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을 경우에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져서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규칙은 조례와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법령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규칙이 의미 있는 경우가 수수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에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 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 대강당을 대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1일에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한다고 정한 이후에 규칙을 정해서 15만 원으로 정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의 제정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자체장 마음대로 사용료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무슨 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구를 두는 이유는 지자체장의 결정을 보다 심도 있게 하려는 의도와 함께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위원회가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겠지요. 자, 그럼 조례와 규칙은 어떤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제정해야 하는가? 우선 상위법령에 어떤 형식으로 위임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로 위임한다라고 하면 조례고 규칙으로 위임한다라고 상위법령에 정하고 있으면 규칙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의 성격상 재정의 지출이 반드시 수반될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지방의회의 사후적 통제를 받도록 합니다. 반면에 재정의 지출이 없거나 거의 없고 행정청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규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영역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의 개념과 어떤 형식으로 규정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자체장에게 각 제정하는 권한이 있다. 두 번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부과되는 처분의 근거 조례가 법령에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다음 시간은 조례가 입법되는 과정과 주민들의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비록 형법에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긴 해도 이 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핫한 죄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당연히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규정된 죄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직권 행사가 있었으면 그 자체로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국가 기능의 적절성이 침해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하는데요. 즉 일단 위헌 발생의 여지를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침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때려서 실제로 상해라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때리려는 자세만 취했거나 또는 실제 때리기는 했지만 상해의 결과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과 비교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타인을 강요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강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강요당하는 일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한편 반드시 강제력을 수반하는 업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처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행정공무원도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직권남용이란 무슨 뜻일까요? 형법은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권의 남용이란 일반적인 직무 수행을 빙자하거나 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단순히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와는 구별이 됩니다. 예컨대 법원은 공무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체에 연락을 해서 특정 미술관을 후원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시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적격 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거나 임의로 평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승진, 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해당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피고인이 법령에 위반해서 앞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서 직무의 행사란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본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한 심리적인 의무감 또는 도덕적인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만 공무와 무관한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죄는 직권남용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했을 때에만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공무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서 채무자를 때리고 변제각서를 쓰도록 했다면 이 경우에는 공무와 무관하게 채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입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데요. 따라서 공무원이라도 공무와 무관하게 이런 행동을 했고 이때 폭행과 협박을 사용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공정사회인데요.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특허 전문 변호사의 지식재산 소송 노하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상표 침해 소송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중 상표 침해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 변호사가 상표 침해 소송을 마치 특허 소송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상표를 특허처럼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무채재산권이며 지식재산권이지만 상표권과 특허권은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채재산권이라는 점 이외에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상표는 특허와 달리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표권자는 상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했던 상표 침해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저희 고객에게 들어왔고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자의 상표권과 고객의 사용 상표를 비교해 보니 상표가 너무도 유사했고 또 이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한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상표 침해를 방어하려고 저희들은 여러 관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중 하나, 상표권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니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알게 되었고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상표권을 획득할 때 삼성의 명의로 상표 등록을 받지 삼성의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 등록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는 법인이므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완전히 별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건 상표는 회사만이 사용을 했고 대표이사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등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 취소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 등록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명의로만 이 사건 상표를 사용했고 대표이사 명의로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는 등록 이후 3년간 불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상표권자에게 사용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저희들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상표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상표 사용을 침해 금지 소송을 통해서 금지를 시킬 수는 있으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상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상표권자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상표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고객을 상대로 상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상표권자에게 상표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 소송 노하우 그 첫 번째 시간 상표 침해 소송 사례를 통해 상표의 사용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자에게 상표를 사용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불사용 취소 심판에 의해서 취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상표를 등록받은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무의 이행 제공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계약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을 할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해제하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행을 지연 또는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 이행 제공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 임차인이 세입자가 부당하게 명도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그 명도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다음에 다른 임차인이 대기하고 있는 임차인이 기존 월세의 50%를 더 주겠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의 손해는 그 50%에 해당되는 그런 손해배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동시이행 의무의 이행 제공이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만료라고 생각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발생한 그 임차인의 세입자의 그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도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명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입자는 그 점포를 건물주에게 명도를 인도를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돌려줘야 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해서 임차인의 그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걸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행 제공의 구체적인 정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논란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의 원칙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서 그 수령을 최고해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물론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게 되면 계약이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상대방에 대해서 되려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제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차원에서 이행 제공 의무의 정도를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매 계약에서 그 매수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취하면서 잔금을 지급을 미루는 그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한 정도의 이행 준비를 하면 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그 정도냐라고 한다면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을 해주었고 또 미비된 일부 서류는 잔금 지급 시에 교부하기로 했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서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그 미비된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충분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계약 진행에 있어서 이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나의 의무를 이행 제공한다. 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그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이라는 부분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한 것입니다. 이행 제공의 구체적인 정도는 계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언제든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서 수령을 최고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계약을 위해서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